주시면 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 이름 박정규입니다. 천부경 저자고요. 우주에서 본 지구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은 흔하죠. 근데 옛날에는 처음에 이 사진이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주 비행사들은 말했습니다. 지구를 떠나봤을 때 지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인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없을 때 공기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지구를 떠나봐야만이 지구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말하죠. 지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단지 생명의 정원이 저기 오독하니 던져져 있는 걸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디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 푸른 행성 지구에 수많은 다툼이나 분쟁이나 전쟁이 있는 걸 보면은 비행사들은 그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지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내 땅, 내 땅, 내 민족, 내 민족,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는데 우주에서 보면 오로지 하나의 지구가 던져져 있는 거죠. 비행사들은 말합니다. 우주에서 보면 번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번개치고 천둥치면 두렵죠. 근데 우주에서 보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길래 대체 저기 어떤 번개인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번개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포탄 불빛이었어요. 무사일 불빛이었죠. 그것을 보자 너무나 우스꽝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의 지구가 싸우는 게 오른팔이 왼팔하고 싸우는 것과 오른발이 왼발하고 다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 비행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주비행은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비행할 게 아니라 정치가들, 대통령이나 수상, 이런 장관들을 태워서 몇 바퀴씩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엔터 좀 한번 쳐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푸르고 아름다운 행성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죠.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현재 그 한 모습입니다. 이게 한 서너 살짜리 소녀였어요. 아프리카 수단 지역이죠. 그 다음에 사진 작가가 그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이 뒤에 매서운 눈초리로 아이를 쳐다 노리고 있는 독수리가 있어요. 사진을 찍었죠. 얘는 굶주려서 쓰러지면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의 노벨상이 퓰리처상인데 이 사진작가가 케빈 카터였어요. 상을 받았는데 이 커다란 축복이었죠. 대단했죠. 근데 이 축복이 곧 이게 재앙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진이 중요한가? 아이를 구하는 게 먼저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고 비난과 쇄도했어요. 이 사람은 그때 아빠였고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견디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 사진작가 케빈 카터는 이 사진을 찍자마자 곧바로 아이를 옮기고 먹을 것과 물 주고 동료 작가와 같이 그걸 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어요. 이거 비극이죠. 아이는 굶주려서 먹는 게 부족해서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됐고요. 이 비참한 현실을 알린 사진 작가는 정신적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퍼부었어요.
사진에 눈멀어 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외면했다고 비난을 퍼부은 거죠. 결국에 이 사람이 정신적 균형이 무너지니까 자동차 배기가스를 차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자살을 했어요.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자살했어요? 네. 비난한 것까지. 이건 베트남전입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공포가 생생히 드러나 있어요. 실이 폭격을 맞은 거예요. 불타고 있으니까 뛰쳐나온 겁니다. 아이들이요. 이 남자 여자 아이인데 한 뭐 6, 7살 됐겠죠. 근데 얘가 완전 발가벗고 있는데요. 얘는 집이 불이 붙으면서 자기 옷에도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하고 너무나 당황스러워해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뛰쳐나와서 옷을 다 벗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소녀가 자라가지고 TV에 나와서 전쟁의 공포를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의 시아파, 수니파 종교 분열이 있지요.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눈을 보세요.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태냐면 몇 시간 후에 처형되게 되죠. 만약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시간 후에 어떤 생각의 차이에서 처형당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지구의 실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모습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지구는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있습니다. 파멸 직전이죠. 부의 독점, 탐욕,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거의 죽음 직전, 파멸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를 경고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지구를 100평의 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70억을 100명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한 명이 50평을 쓰고 있습니다.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평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돈은 모든 것의 척도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척도하면은 50평을 한 명이 차지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 다음에요. 9명이 또 40평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평을 90명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40명은 9평에 살고 있고 한 평이 남았어요. 한 평에 누가 살고 있냐면 50명이 살고 있는 꼴입니다. 혼자서 절반 차지하고 있는 한 명은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왕이나 황제죠. 그럼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한 평에 50명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 먹어 사는 것도 힘듭니다. 이 부의 독점, 탐욕의 결과로서 1분에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굶주려 죽고 있어요. 13억의 인구들이 하루에 1,000원 안 된 돈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000원 안 된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물 한 병 사면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빵 하나 사면 500원인가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이 14분명이 넘습니다. 이 50평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한 명은 옛날에 왕이나 황제고 그 다음에 40평을 차지하고 있는 9명은 대신 귀족 제후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40명이 9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서민입니다. 우리들이고 나머지 여기 한 평에 50명 사는 사람들은 노비나 노예인데 마지못해 생존합니다. 학교에 갈 수도 없어요. 하루 벌어먹는 게 다입니다. 어떻게 저축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절반 쓰고 있고 한 평에 50명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우리의 문명은 병들어 있고 미쳐 있고 죽음의 문명이 된 겁니다. 지구인 70억이 살고 있는 문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부자 100명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난한 사람 우리 지구에 70억 명이 살고 있거든요.
70억 명 중에서 가난한 사람 35억 명보다 부자 100명이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유일신, 나의 종교만 옳다. 타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죠. 진화론, 약육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있어요. 자본주의는 무한경제입니다. 무한경제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무한한 탐욕입니다. 무한 탐욕은 죽음을 보장합니다. 무한 탐욕은 바로 이 암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본주의에서 얘기할 때 돈은 인체의 피와 같다고 얘기하죠. 그럼 심장에서 나온 피가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온몸을 돌지 않고 이게 구강에만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암이죠. 심장에서 나온 영양분과 산소가 온몸으로 가지 않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암의 상태죠. 여기에 다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썩어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죠. 이 숙주인 신체도 죽고 암세포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명 상태가 바로 이 병들어 있고 미쳐 있고 죽음의 문명이 된 거죠. 우리는 가보혁명, 산업혁명, 10월 광주민주화운동, 무슨 혁명, 수많은 혁명을 했고 혁신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 달라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본질을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한 명이 50평을 쓰고 있는 황제와 왕이 지금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혁명을 하고 수많은 제도가 있고 법률을 만들어서 뭔가 달라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시장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뭔가 달라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는 하나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통일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법률, 산더미 같은 제도를 만들어도 세모녀 사건 막을 수 없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탈북 모자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 뇌모녀 사건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대여섯 명이 비참하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생명을 끊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고 이게 바로 부의 독점과 탐욕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의 독점이 이렇게 잘못되고 병들어 있어도 아이는 낳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자라서 다음 세대는 이어집니다. 세대는 이어지고 문명은 굴러가는데 결정적인 위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미쳐있고 병들은 문명이지만 문명은 이어지고 세대는 굴러가는데 이 문명을 끝장내버릴 무시무시한 게 등장하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 병들고 미쳐있는 문명을 집어삼키고 불태워버릴 핵무기가 등장하는 게 진정 큰 위기가 되는 거죠. 히로시마에 투하된 포맨입니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통풍이죠. 이건 전폭기 B-29에서 찍은 버섯구름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이 1945년 8월 6일 오전이었어요. 원폭이 투하되자 엄청난 파고가 생깁니다. 중심 온도는 수억 도에 이르게 돼요. 그 순간 가까운 데 있는 폭신지 근처의 사람들은 다 증발하고 타버립니다. 하얀 분사기로 이렇게 분사하면 모기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화상을 입습니다. 눈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실명을 되는데 엄청난 뜨거운 화구를 보게 됩니다. 이 뜨거운 열성광에 의해서 대부분에 타버리고 불태워버리게 되는데 그 다음 폭풍이 밀어닥칩니다. 모든 걸 파괴시키고 날려버릴 폭풍이 밀어닥치게 됩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가 인구가 한 35만에서 40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폭발,
원자폭탄 폭발 직후에 한 8만, 10만이 즉사했다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한 15만 정도가 죽게 되고요. 그 뒤에 연말까지는 한 20만 가까이 죽게 됩니다. 혹시 히로시마 도심지 주변에서는 거의 다 완전히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폐허로 변해버린 겁니다. 중심지는 완전히 잿더미 폐허로 변해버리고 다 타버렸습니다. 건물, 병원도 다 사라지고 의사, 간호사 다 죽게 된 거죠. 어디에만 남았냐면 변두리만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들, 화상을 입고 다친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드냐면 변두리 외곽에 있는 병원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끔찍한 화염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의사들이 몰려드는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되죠. 그 당시에는 방사능이 뭔지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방사능을 쬐고 피폭을 당하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마실 수도 없어요. 그냥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잇몸이 티가 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들이 오면은 주사 같은 걸 놔줍니다. 주사를 놔주면은 주사 바늘 꽂는 부터 썩기 시작하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로 변해 숯구덩이처럼 변해버린 시체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괴물처럼 보이는데요.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도 화상은 다행인 게 자식한테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이 피폭된 방사능은 자식, 손자 계속 이어지죠. 아마 히로시마에도 오늘날까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에 우리 한국인들이 5만 명이 강제징용 끌려갔는데 3만 명 정도가 희생당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분들은 정상적인 어떤 피해도 못 받고 원폭 피해자 치료도 못 받고 아주 힘들게 생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가사키죠. 8월 9일날 나가사키의 정상적인 시가리 모습이고 그 뒤에 폭파 후에 나가사키 모습입니다.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죠. 근데 그 다음에 50년대 초에 더 강력한 수소폭탄이 개발이 되죠. 사상 최대의 수소폭탄이 이게 짜르본바인데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짜르본바예요. 이제 짜르가 이게 황제 왕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개미처럼 보이죠? 이게 반딧불처럼. 이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크기입니다. 짜르본바가 이 정도 되죠. 이게 토끼라고 이건 개미 정도. 그러니까 히로시마가 원폭 한 발에 증발이 돼버리고 사라져버렸는데 짜르본바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여기 대략 50메가의 정도로 알려지는데 요거 이 정도의 대도시에 떨어지면 뉴욕이나 모스크바나 영국 런던이나 상해나 프랑스 파리에 떨어지면 그 대도시가 완전히 증발이 될 정도의 파괴력입니다. 무시무시한 거. 이게 멀리서 짜르본바의 폭발력을 사진에 찍은 거고요. 수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이것을 고뇌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우리에게 과연 내일은 있는가?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든 맨하탄 계획의 소장이 오펜하이머였어요. 이게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인데 이 사람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죠. 폭발이 있은 뒤에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나는 세상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 되었다고 자책하고 원폭을 반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자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정부의 방해를 받고 아주 힘들게 고난을 겪게 됐고요. 아인슈타인도 물론 반대했고요. 20세기의 이 사람은 누구죠? 잘 아시죠?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틀란트 러셀입니다. 이분은 89살, 94살에 평화운동가 반핵 데모했어요.
우리 앞에, 우리 당대에, 우리 자식이나 손자에게 멸망이 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히 경고하고 알린 거예요. 1955년도에는 널셀 아인슈타인 선언이라는 반핵 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핵전쟁에서 승리란 망상이다. 보여줘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은 노트블라트라는 사람인데 헝가리 대상의 물리학자예요. 독일이 헝가리를 침공하자 유럽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히틀러 나치가 원폭 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맨하탄 계획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요, 1944년도 나치의 패망이 과시화되고 히틀러의 원폭 개발이 중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노트블라트는 원폭 연구를 중단합니다. 맨하탄 계획에서 유일하게 제발로 걸러나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더 이상 원폭 개발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 뒤에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소식을 듣고는 장탄식을 합니다. 과학에 선한 것이 악한 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뒤에 평생 동안 반핵 운동을 해간 겁니다. 이분이 노트블라트가 로셀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그 반핵 선언문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이 아니라 노트블라트 러셀 선언이 돼야 되는 거죠. 1990년대 이 로트블라트는 결국 이 반핵과 평화운동의 공로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서 핵전쟁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 정부 지도자가 핵전쟁 개시 버튼을 누르기 쉽지는 않죠. 2018년 1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죠. 북한의 지도자가 내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도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 앞에는 네 것보다 훨씬 더 큰 핵 단추가 있다고 경고한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먼저 핵공격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핵전쟁이 일어날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돌발적인 핵전쟁, 우발적 핵전쟁입니다. 이것은 수백 번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수십 번, 수백 번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페트로프가 아주 냉정하게 침착해서 전쟁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이 인류를 구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7년도 9월 달에 인공위성에서 탐지를 한 거예요. 미국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는 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제센터 비상등이 막 물리고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당직 사령이었어요. 페트로프가. 상황을 보는 거예요. 순식간이죠.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핵미사일이 5개가 이제 늘어났어요. 발사했다고.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이 당직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만약에 미국이 전면적 핵전쟁을 발발했다면 모든 핵무기를 발사했을 것이다. 핵들이 왜 5개밖에 안 되겠냐 하고 이 사람은 판단을 하고 어쩌면 이것은 컴퓨터의 판단 오류거나 인공위성 탐지 시스템이 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컴퓨터의 오류인 것 같다 하면서 암호를 집어넣고 핵무기 취소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핵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인공위성 탐지 시스템이 잘못 오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이 인류를 구한 사나이. 이런 수많은 사건이 150번, 200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우발적 핵전쟁이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닉이에요. 영화 침몰 타이타닉 보셨을 거예요. 거대한 수만 톤의 그 거대한 배가 빙상과 충돌하고 침몰해가는 상황입니다. 이 타이타닉이 빙상과 충돌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빙상과 충돌하는 후에 거기에 이제 그 배의 설계자가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2시간 정도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지구의 운명인 겁니다. 침몰한 부딪히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다른 길이 있는데
부딪힌 다음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2시간 뒤에 바닷속 들어가는 타이타닉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구할 거냐.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지구들의 운명인 겁니다. 우리 지구인들의 운명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구할 수 있냐. 이 증명이 바로 핵시계가 이건 3분 전이죠. 2분 전으로 당겨졌습니다. 몇 년 전에 3분 전이었다가 그 다음 2분 30초 전, 지금 2분 전이에요. 이거 핵과학자들이 만든 시계인데 자정이 되면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척도예요. 그게 핵시계입니다. 이게 2분 전이라는 건 우리가 멸망할 가능성이 98%, 99%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존한, 우리의 문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2%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우리 지구인들의 해야 될 숙제고 과제고 사명인 거죠. 서양의 수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는데 동양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조선시대의 고승 휴정대사가 있었고요. 봉우 권태원 선사, 대단한 예지력을 가진 분이죠. 그 다음에 탄원 스님이 있었고요.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동학 창시한 최재우 이후에 수많은 후천을 얘기한 종교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증산도교를 만든 강일순이라는 분이고요. 살아있는 영능력자 차길진 법사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 다인은 죽었다 그럼 신을 쓰게 된 것은 이분을 작년에 만났을 때 이분이 계시를 줘서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월출산 큰바위 얼굴인데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한국이 이 난국을 뚫고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징조가 이 월출산 큰바위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암에 가면 이 바위가 있어요. 직접 갔다 왔는데 미국의 큰바위 얼굴이 2005년도에 붕괴돼서 무너졌어요. 떨어지니까 몇 년 뒤에 한국에 월출산의 이 큰바위가 등장하게 된 거죠. 아주 좋은 징조라고 합니다. 인류 구원의 방안이 이제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다 아시죠? 하나 선사인데요. 이분은 주역의 능통에서 앞날을 손바닥 보듯이 본 분이에요. 6.25를 예지했고요.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하니까 미국이 못 이기고 물러난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니 미국의 핵무기 한두 방이면 일본도 끝났는데 어떻게 베트남에서 물러나냐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갔죠. 그 다음에 박정희 유신독재의 비극적 종말.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화가 안 된다. 또 한 번의 혹독한 시절을 겪는다. 전두환 독재죠. 그 뒤에 민주화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결정적인 게 미래가 중요하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미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이건 단지 이산화탄소 CO2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내부에 뜨거운 불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강해져서 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쪽에 저지대가 침수가 되고 피해를 입게 된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여자와 남자들이 세계인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한류를 예고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얘기할 때 앞으로 초종교가 등장하고 누구 덕에 사는지 모르는 무릉도원 같은 시대, 지상낙원 같은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낙원이 열리기 전에 인류가 파멸이냐 멸망이냐 불구덩이에 서덕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이라는 겁니다. 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산고의 고통을 겪잖아요. 그 고통을 겪고 나야만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인류도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새 시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멸망할 가능성이 98%,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2%인 이 파멸의 불구덩이 허덕이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얘기했죠. 그때 인류의 구원의 방안이 마련이 된다. 어디서 마련이 되냐? 이곳 한반도에서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길이 없고 도저히 방안이 없고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류를 구원할 방안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추배도죠. 당나라 태종 때 이순풍이라는 천문을 보는 사람이 60장으로 되어 있는 걸 남겼어요. 근데 모든 게 정확히 맞은 겁니다. 당나라 이후에 징기스칸의 등장, 원나라, 그 다음에 홍콩 뭐 다 등장한 거예요. 등장했고
그다음 아편 전쟁, 그다음에 모책동 등장, 등소평의 경적연설 다 등장, 다 맞은 겁니다. 총 60개 중에서 55개까지 다 맞았어요. 나머지 5개가 남았어요. 56, 57, 58, 50, 60이 남았는데 이게 앞으로 1이랍니다. 그 중에 56번이 이거예요. 핵전쟁을 암시하고 있대요. 비자, 비족. 날아다니는 게 새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새가 아니에요. 근데 싸워요. 전투기죠. 전폭기예요. 잠자, 비역. 바닷속에 있는 게 물고기가 아니다. 무엇입니까? 잠수함과 항공모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수함을 그리고 전쟁이 병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전쟁은 기술의 전쟁이다. 지금 기술의 전쟁이죠. 미사일이 날아가고 불꽃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핵전쟁을 암시해 놓고 그 다음에 57번에 놀라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 위기 시에 구원의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극악한 사태에서 변화가 옵니다. 키가 3척인 아이가 모든 외국인들이 절을 하게 만든다. 파란 사양과 빨간 동양이 싸울 때 신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신사는 믿을 수 평화를 가져와 전쟁이 멈춘다. 이 믿을 수 없는 천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온 사람이며 서양화된 동양 사람으로 모든 전쟁을 끝낸다. 이런 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58, 59, 60번에서는 인류가 합쳐지고 모든 세계가 일가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희망적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동양에 이렇게 예언 같은 게 서양에도 예언자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죠. 예언자의 왕이라는 전적이 있죠. 이 사람이 1500년대에 생존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 누가 있었죠? 격암 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격암유록을 쓰기 남긴 분이죠. 근데 노스트라다무스가 1990년대에 난리를 쳤어요. 그분이 모든 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시가 수백 편인데 전부 사행시예요. 거기에 앞날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1999년 7월 달에 7월 3일. 예, 공포의 앙골모아 대왕이 내려오리라. 그죠? 이때에 말을 쓰는 평화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리라. 그래 이 구절이 인류 멸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이게 뭐 기상이변설, 뭐 운석설, 그 다음에 뭐 핵무기설, 무슨 설, 수많은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다 뭐까지 덧붙여졌냐면 연도인식, Y2K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98년, 99년도 그때 인류가 멸망한다고 온통 공포에 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존 호그라는 수십 년 동안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연구해본 결과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은 오해다.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때 위기는 겪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2025년 전후에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세기 후반에 기존 종교하고 전혀 새로운 게 뭔가 나온대요. 유대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닌 뭔가 새로운 게 나온대요. 그 새로운 거에 의해서 인류는 2025년 전후에서 지상 낙원 같은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탄원선사도 구원의 방안이 있다고 했고요. 추배도도 인류 구원의 존재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스트라다무스도 뭔가 새로운 뭔가가 등장해서 그 새로운 거에 의해서 인류가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을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자본주의죠. 진화론적 세계관이죠. 이건 우리는 지금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국가의 패권주의, 야극강식을 믿는 진화론, 그 다음에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거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멸망을 가속화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좁은 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주 좁은 길이 있어요. 그것은 생의 길인데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책을 쓴 것은 이 인간의 구원의 길, 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책을 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어렵게 되고 멸망 2분 전 병들은 문명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단 하나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조화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조화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인데요. 왜 이렇게 됐냐? 우리의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신이 창조했다는 얘기가 있죠. 진화했다는 얘기가 있고 우주에서 왔다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여기다 포함됩니다. 신인가? 진화인가? 외계에서 왔는가? 이게 인간의 기원에 대한 답입니다. 세 개 다예요. 세 개 다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세 개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자,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인간의 기원은 신인가, 진화인가, 우주에서 왔는가 이 세 개로 압축이 돼요. 나머지는 다 이게 포함이 되니까 어떤 게 맞아 보이세요? 세 개 다 맞으세요? 예. 하나씩 골라보세요. 그러면. 신? 진화는 어떠세요? 진화론? 왜? 우주? 네. 이 세 개 중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그 중에 인류를 구원할 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길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조화를 되살려줄 그 방안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파멸 직전에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니라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신은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보십시오. 우리는 은하계에 속했는데 우리 집은 은하계에 들어있거든요. 그 은하계는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많은 별들을 누가 창조했겠습니까? 신이란 존재는 은하계를 만들어서 은하보다 커야 돼요. 어디에 있냐 이거죠. 느껴지세요? 은하보다 큰 존재 누구죠? 그런 존재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이 우주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물 자체라고 하죠. 우주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있어갖고 앞으로 영원히 있어 갈 그런 물 자체가 우주예요. 두 번째로 진화론을 보세요. 이게 뭡니까요? 해바라기. 예? 해바라기. 해바라기죠. 그렇죠. 이게 그림인데 누가 그렸나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이거 우연히 이렇게 물감이 노란 물감이 들어가고 푸른 물감이 들어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감이 휘져가지고 붓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누가 의도적으로 그렸나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그렸습니까? 화가가 그랬죠. 그죠? 이거 우연히 이렇게 안 돼요. 그죠? 분명한 진실입니다. 아니 우연히 이렇게 안 되는데 보십시오. 이거 우연히니까 안 만들어지는 건데 누가 그랬죠 그러면?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 그림 화가 누가 아시는 분? 100년 전에 유명한 그 화가 있죠. 고우라고 태양의 화가. 이거 해바라기 그림점이 한 10몇 점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것은 고우가 그랬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죠? 분명히죠. 그렇죠? 이것을 고우가 그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맞죠? 고우가 그린 게 맞아요. 그럼 보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해바라기 씨 많이 있어.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 해바라기 씨는 그냥 그림이에요. 알맹이 잘하지도 않아요. 시도 그림이. 그렇죠. 시도 그림이니까. 그렇지. 근데 실제 해바라기는 이산화탄소를 뒤에 산소를 내뿜고 열매가 맺혀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의 해바라기하고 실제 해바라기하고 누가 더 정교하고 누가 정밀한가요? 누가 더 정보량이 많은가요? 어디가 많습니까? 실제 해바라기죠. 실제 해바라기는 어마어마. 이게 이 정보량 1로 하면 실제 해바라기는 수조, 엄청난 큰 수예요. 비교가 안 돼요. 얘가 반딧불이면 실제 해바라기는 태양보다 더 커요. 그죠?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해바라기 그림은 고우라는 지적인 한 인간이 그린 거고 실제 해바라기는 저절로 만들어졌다? 말이 됩니까요?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생물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책을 엄청나게 씁니다. 군사하고 멋있어요. 하얀 제복을 입고 일반 사람들은 거기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바보는 제기를 못해요. 왜? 위압을 당해가지고. 교수들 맞는 얘기겠지. 박사들 얘기 맞겠지. 그러겠죠. 근데 내면을 살펴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해바라기 그림은 고우가 그린 게 맞는데 실제 해바라기 씨를 품고 씨가 만들어지고 이파리가 자라고 탄소 동화장을 하는 실제 해바라기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게 진화론 핵심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다 믿고 있어요. 왜? 과학자들이 제사장처럼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근엄하게 진화했다.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육강식이 진리라 이거예요. 신도 진리가 아니고 진화도 진리가 아닙니다. 신은 망상이고 환상이고 진화는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생명이 세포입니다. 세포가 흙하고 물이 만나서 세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이 지났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세포는 어디서 오죠? 앞에 세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서 왔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어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한테서 왔죠?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 다음 중조, 고조 계속 올라가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프레탈이라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이 안다는 거죠. 가을에 단풍이 왔을 때 집 앞에 한 나무에 단풍이 들면 온 천하에 단풍이 든 거예요. 그죠? 하나를 보면 열, 책을요. 책 좀 가져오세요. 제 책이요. 잠깐만요. 책 한 제목. 책을 보십시오. 책을 뭐로 할 수 있냐면 제가 이번에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프랙탈의 진리입니다. 프랙탈, 예, 고맙습니다. 이게 표지인데요, 이게. 이 표지는 책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랙탈인 거예요. 가을에 나무에 단풍, 한 나무에 단풍이 들면은 이 한반도에 단풍이 든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의 표지는 이 책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 프랙탈인 겁니다. 하루가 평생하고 같습니다. 자, 아침에 눈 떠보세요. 처음에 정신이 없죠? 정신이 들고 낮에는 쌩쌩하고 저녁에 가면 점점 정신이 흐리멍덩해지고 나중에 11시, 12시 하면 잠에 떨어져 자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음에 자아가 없죠. 어느 순간 자아가 형성이 되고 청년 시대에 쌩쌩합니다. 그 다음에 중년, 노년에 가면 점점 흐리멍덩해, 노망도 흐리멍덩해 죽죠. 그러니까 하루에 돌아가는 이 한 인간의 모습이 한평생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프랙탈이에요. 그러면요, 부분이 전체와 같으니까 저는 흙에서 온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았죠? 이게 진실이라면 인류 전체에도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모든 걸 남겨놓은 존재들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얘기한 신들이라는 존재는 바로 다른 별에서 온 인류의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다시